오늘부터 볼 기출문제는 어제 교육론도 그랬고 문법도 그랬고 서답형부터 출발합니다. 예전에 기록해놓은 거에 의하면 이쯤 오면 보통 한 3주 정도 남겨두고 이쯤 오거든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3주 분량 정도 됩니다. 3주 분량이라는 것은 급하게 하는 3주 분량 이렇게 되고, 거기에다가 올해 기출문제가 또 있으니까, 그죠? 그 뺀 상태에서 보통은 3주 분량 이렇게 됩니다. 그만큼 앞쪽에 내용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아마 내 생각에는 한 4주 이상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부터 해보면. 그 다음에 이 책도 원래 이 책은 제보가 좀 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또 없다고 하니까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 자료집에는 PDF 파일로 올라져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기평, 서답형 다 끝나고 나서 또 파일이 필요하면 또 필요한 것만큼 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2022까지만 돼 있죠, 그죠? 파일이 돼 있고 3, 4, 5, 3개년은 원래 작년, 재작년, 2개년은 추록으로 돼 있었는데 올해 것까지 해서 3개년 정도 빠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2014학년부터 해서 2025학년도까지, 그죠? 이렇게 됩니다. 10년치가 좀 더 되네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안에는 9년치 정도 있겠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공부를 할 때는 이 책에 있는 답에 의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출력한 프린터 자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이용해서 문제를 계속해서 익숙해지도록 풀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기출된 작품이 다시 반복해서 기출된 적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소설 같은 경우에 복덕방 같은 게 있죠. 이게 또 출제될까 생각했는데 2번 연속 출제된 경우 있고, 그다음에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건 거 반복 출제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고전 시가나 산문에서 반복 출제되는 경우가 잘 없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태도는 반복 출제되지 않았다 해서 진짜 반복 출제되지 않을까? 그거는 별개의 문제죠, 그죠? 그래서 꾸준히 공부해 두는 건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가 늘 그렇듯이 요 속에 나오는 답을 외우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그죠? 여전히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앵무새처럼 그렇게 합니다. 별로 의미 없다. 그 다음에 아무리 내가 기출문제 관련돼서 이 자료를 많이 모아도 그게 내 실력이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다, 이 생각이 듭니다. 약간 예를 들어본다면 몇 년 전이었나? 이제는 제법 시간이 좀 흘렀는데 한 7년 정도 됐나? 8년 됐나? 그 정도 안 됐나? 헷갈립니다, 이제는. 그때 그 그룹 스터디를 하면서 기출문제 풀고 하는 이런 것도 했단 말이에요. 그룹 스터디 할 때. 그것도 같이 시켰어요. 하는데 어떻게 하나 싶어서 내가 내려가서 앉아서 이야기 듣고 있었거든요. 듣고 있으니까 주로 뭘 하냐면 이건 답은 뭐다. 이 답은 누가 뭐라고 이야기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청 짜증이 많이 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어떤 선생님들이 다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료 있잖아요, 그죠? 그걸 들고 왔는데 너무나도 인상적인 사람. 진짜 농담이 아니고 자료가 진짜 한 이 정도 되더라고요. 기출문제 자료와 이만큼 되는 두꺼운 자료를 있잖아요, 그죠? 정리된 걸 이렇게 들고 오더라고요. 이렇게 들고 와요. 그리고 옆에 재놓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 기출문제를 보는데 그렇게 많은 자료가 필요합니까 했더니 그 문제나 또 그렇지 않으면 텍스트와 관련해서 관련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걸 요 책에서 끌어모으고 저 책에서 끌어모으고 그다음에 온갖 임고의 기출문제집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있는 걸 다 끌고 와서 자기가 다 끌어모으다 보니까 그게 많아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어처구니 없어서 그 이야기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거 끌어모으지 말고 본인이 공부를 해야지
남이 그 정리해놓은 걸 끌어모으면 그게 본인께 되느냐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거든요. 자기는 뭐 그게 소중한 자료를 하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거 알겠는데, 그래도 그걸 이만큼에 쌓아둔다 해서 그게 내게 되느냐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 이미 지난 건데 그 기출문제를 풀면서 그런 자료를 봐가면서 공부하는 게 무슨 의미 있는지는 또 잘 모르겠다. 중요한 거는 나의 문제 해결력이 중요한 것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답을 쓸 때 내가 한 줄이라도 제대로 작성 방법에 맞게끔 답을 써보는 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리고 채점했을 때 0.1점이라도 더 점수 더 높게 받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죠? 그렇잖아요. 오만 것들 끌어모아가지고 이 관련된 자료예요 하면서 들고 다니봐야 무슨 소용이냐고. 그래서 내가 지나가면서 그 이야기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두꺼운 거 무거운 걸 들고 다닐 거면 다음에 혹시나 합격하면 그 자료 내한테 주고 가라고. 그랬다고. 물론 나도 필요 없는 이야기지. 보지도 않아요 그런 것들. 너무 어처구니 없어서 그런 이야기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쓸데없는 짓을 하지 마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것도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지금 따로 떼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기출문제는 매주 이렇게 주어진 것만큼 한 문제씩은 1회분씩은 꼭꼭 풀기를 권합니다. 이거 내가 어제도 이야기했잖아요. 왜 얘기죠? 반복적으로 푸는 것이 남는 것이고 풀 때 자기가 그 문제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답에 조금 더 근접할 수 있을까? 그죠? 그걸 계속 고민하면서 답을 쓰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다. 답 쓸 때 뭐 대단한 어휘를 넣어가면서 있잖아요. 그죠? 이 정도 넣어야 뭐 전문가들이 어떤 기질이 보여. 나 이 정도 넣어야 내가 공부한 사람이지. 이런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냥 채점 기준에 맞게끔 이 정도가 채점 기준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맞게끔 답을 쓰면 됩니다. 이해됐어요? 더군다나 요즘의 기출문제는 쭉 보면 알겠지만 새로운 지식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226쪽을 펼쳐놓고 있는데 227쪽에 보니까 지금 전지적 작가 시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서술자가 누구의 시각에 초점을 맞추는가에 따라 이야기의 전달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야기 전달 방식과 인물 간의 관계가 인물에 대한 독자의 공감과 정서적 거리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밝힐 것,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때만 하더라도 그래도 조금은 이론적인 이해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필요했는데, 그러면 이때는 약간 이론적 이해가 필요해서 그 서술자와 인물의 거리에 대한 이야기, 정서적 거리, 특히 독자의 공감과 정서적 거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의 문제는 거의 대부분 다 어디서 가져와요? 문제 내는 그 텍스트에서 다 들고 옵니다. 그죠? 굉장히 완전히 바뀌었다고요. 근데 무슨 대단한 관련 배경을 들고 오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공부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알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꼼꼼하게 텍스트를 꼼꼼하게 읽듯이 그렇게 읽는 것만큼 도움되는 건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정도 하고 우리는 바쁘기 때문에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답형 문제가 고전문학 있고 그다음에 현대문학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2023학년도부터는 따로 이렇게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을 구분하지 않았고 있잖아요. 그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전 영역이 다 있는 걸 가지고 있잖아요. 정리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2014학년도 10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고려가요의 문학사적 이해를 위해 수업에서 활용한 작품입니다. 보기의 기억부터 디귿에 들어갈 말을 각각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고전문학은 그런 특징이 있죠. 이미 많이 정리된 것들이다. 그죠? 것들이고 작품 수도 아무리 새로운 것을 발굴한다 하더라도 일단 보편적인 것으로 우리가 인식되어 왔던 작품들은 어느 정도 정리된 것도 있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시험에 나온다 하더라도 그런 거 중심으로 나오는데 그걸 하나하나 지워 가보면 남은 것들에서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죠. 그죠? 남은 것들 중에서 좀 알려진 유명한 작품 중에 문학 특강이나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있으면 그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서 굉장히 낯선 작품들도 있잖아요. 왜 그죠?
그까지 굳이 볼 필요는 없는데 그런 것들은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다루지 않아도 상관없거든요. 교과서에 나오고 그런 수능 특강에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작품들 중심으로 공부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고려가요나 특히 향가 이런 작품들은 있잖아요, 그죠? 기존에 나왔던 걸 하나하나 지어보세요. 지어보면 남아있는 작품들은 몇 편 없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알다시피 향가 해봐야 몇 편이에요? 총 남아있는 게 25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죠? 그 중에 균예전에 11수가 있으니까 실제 우리가 볼 만한 것은 14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본다면 맵 수 없다 볼 수 있죠. 그죠? 그런 식입니다. 자, 사무국 보면 호미도 날이엄 말하는 낫같이 들리도 없으니이다 이리 말하고 있습니다. 아바님도 의여신 말하는 위등도등서 좋은 구죠. 어마님 같이 괴실이 없애라 아소니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님이시여 이 말이죠. 어마님 같이 괴실이 없애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이 이제 국문 소각 가사 중에 하나잖아요. 왜 그죠? 고려 가사에 악장 가사에 실려 있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19제 향가의 모습으로 발전해 가잖아요. 왜 그죠? 19제 향가에서 이 소각 가사로 왔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그죠? 이것이 뒤에 시조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후륜구를 삭제하고 나면 평시조와 비슷하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 위등더등서하고 그 다음 뭐 했어요? 그것만 없으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19제 평시조와 유사하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원가라 이야기하기도 하죠. 원부가, 그죠? 아버지를 원망하는 노래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어머니의 존재를 절대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내용을 보면 호미도 날이지만은 낫같이 덜리 없다. 그러면서 호미와 낫이라고 하는 농기구를 이용해서 그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님도 어이없이 말하는 어머님 같이 괴실이 없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호미와 낫을 아버님과 어머님에 비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어머님 같이 괴실이 없애라 반복하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사모곡이다라고 되어 있죠. 전체적으로 이는 비유로 드러내기의 기법이 잘 드러나 있는 작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보기 볼게요. 김교사는 학생들이 문학작품을 올바르게 감상하기 위해서는 통치적 안목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학사의 지속과 변이를 따라가며 작품을 감상할 수 있어야 그에 대한 더욱 깊은 이해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사모곡이 그 좋은 예이다. 사모곡은 구조적인 측면에서 이전 시대의 그 향가가 되겠죠. 그죠? 향가와 같이 무엇으로 되어 있다? 3단 구조로 되어 있죠. 그죠? 기서결. 그래서 아까 이야기할 때 그냥 향가가 아니고 19제 향가의 전통을 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19제 향가에서 우리가 기서결 3단 구조를 갖추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과 19제 향가의 연속 속에서 소각 가사가 나오고 시적으로 갔을 거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단락의 첫머리에는 감탄사가 있고요. 이러한 구조는 조선시대의 시조에서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예시답안을 보면 향가, 19제 향가 이렇게 된 것도 있고 3단 구조라고 답한 것도 있고 전사, 본사, 결사 이렇게 말한 경우도 있다. 그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서결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구조라 했으니까 3단 구조로 하는 게 맞겠죠. 그죠? 그 다음에 시조는 다 공통적으로 그렇게 답을 하고 있네요. 2014학년도 11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다음 작품을 읽고 내용으로 보아 A의 기업과 니은에 들어갈 말을 각각 찾아 쓰고 A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지원의 민홍전입니다. 이 민홍전은 이제 실제 민유신이라고 하는 실존 인물이 있다 그래요.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한 한문 단편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민유신과 관련있는 몇 가지 일대기를 나열하면서 당대에 대한 어떤 비판, 풍자를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죠? 특히 이 작품은 작가의 생각을 구체적인 대상에 빗대어서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걸 표현 방법을 뭐라고 그래? 우의를 사용한다 볼 수 있죠. 그죠?
우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진 작품입니다. 한 내용을 한번 볼게요. 그는 어려서부터 영특하고 슬기로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옛날 사람들의 기절과 위협을 사모한 나머지, 기절이라는 것은 뛰어난 절개, 지조 이런 의미죠. 그죠? 기절과 위협을 사모한 나머지 강계 발분해서 매양 그분들의 전기를 읽고 곧잘 탄식하며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7세 때 방의 벽에다 크게 글씨를 쓰되 항탁이 스승이 되다 라고 했고 밑에 각주 보기 바랍니다. 12세에는 감나가 장수가 되다 라고 썼다 이런 이야기죠. 40에 이르러 더욱 이렇다 할 성취도 못하자 맹자는 마음이 동하지 않았다 라고 더 크다랗게 썼다. 해가 바뀔 적마다 벽면에 쓰기를 게을리하지 않아서 벽이 온통 까맣게 되었다. 까맣다 하는 게 좀 문이 가죠. 그죠? 나이 70이 되던 해에 거의 늙은 아내가 영감, 금년엔 까마귀를 안 그리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고 놀렸다는 말이 있죠. 그죠? 조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홍은 기쁜 듯이 써야지 빨리 먹이나 가시오 하고 드디어 커다랗게 범정이 기묘한 계책을 좋아하다 라고 쓰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범정은 이제 항우의 모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내가 버럭 역정을 냅니다. 계책이 아무리 묘한들 장자 언제 써볼 것이오? 하니까 민홍은 허 웃고 대답했다. 옛날 강태공은 80세에 매처럼 떨치고 일어났다오. 지금 나는 강태공의 어린 동생뿔밖에 안 되지. 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략되고 마지막에 나는 민홍에게 내문을 바쳐 슬퍼하노라 라고 하면서 덧붙이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 옹이시여. 기하고 괴하신 옹이시여. 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아까 기절할 때는 내가 뭐라 했어? 뛰어난, 절개, 지조 이렇게 뛰어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요 밑에 기는 뭘로 익히는 거예요? 기하다, 괴이하다 이렇게 읽히잖아요. 왜 그죠? 괴니까 기하고 괴이한 옹이시여 이렇게 읽힙니다. 우리를 경악케 하시고 우리를 웃고 성내게 하시고 또 얄밉게도 하던 옹이시여 벽에 그린 뭐뭇이 되지 못하였네. 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 까마귀 안 그리우?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왜 그죠? 근데 제일 마지막에 강태공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민홍이 제일 마지막에 하는 말이 강태공은 80세에 매처럼 떨치고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A에 들어간 말은 뭐다? 벽에 그린 까마귀는 매가 되지 못하였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서 A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는 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분명히 예시 답안에 있는 것처럼 뛰어난 능력이 있으나 그 능력을 세상에 발휘하지 못했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면 될 것 같고, 재능과 포부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죠. 그죠? 있었지만 세상에 널리 펼치지 못했다. 이런 의미로서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됐나요? 이 비슷한 문제 유형은 그 뒤에도 다시 한번 더 나옵니다. 심생전 할 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 유형도 괜찮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봐두기 바랍니다. 2014학년도 비서술 01번 문제를 볼게요.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한다 하더라도 서술자가 누구의 시각에 초점을 맞추는가에 따라 이야기 전달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지도하고자 한다. 다음 작품을 학습 자료로 활용하여 지도할 내용을 보기의 지시에 따라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보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서술자가 누구의 시각에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를 전달하는가를 기준으로 가와 나의 차이를 밝힐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올해는 서술자에 대한 이야기, 시점에 대한 이야기, 그죠? 또는 우리가 서술자가 어떤 위치에서 인물에 대하는지, 세상을 이해하는지에 대한, 그죠? 이야기를 이론적으로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서술자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관점으로서만 인물을 대하지 않고 세상을 보지는 않잖아요. 왜, 그죠? 다양한 관점을 취하는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요즘에 올수록 다 뭐가 돼요? 혼성서술에 굉장히 많이 보이죠. 그죠? 이것도 따지보면 혼성서술의 한 양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나의 이야기 전달 방식과 인물 간의 관계가 그러니까 인물에 대한 독자의 공감과 정서적 거리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밝힐 것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체 작품을 고려하지 말고 제시된 부분만을 대상으로 할 것 이렇게 한정하고 있습니다.
자, 가를 한번 볼게요. 이어쓰기의 메밀꽃 피물록입니다. 서술자가 어딘지를 보면서 보기 바랍니다. 허생원은 계집과는 연분이 멀었다. 그 얼건뱅이 상판을 쳐들어대고 되어설 숙기도 없었으나 계집편에서 정을 보낸 적도 없었고 쓸쓸하고 뒤틀린 반생이었다. 중주집을 생각만 하여도 철없이 얼굴이 붉어지고 그 다음에 발밑이 떨리고 그 자리에 소스라쳐 버린다. 중주집 문을 들어서서 술자석에서 짜장, 동이를 만났을 때에는 어찌된 서슬인지 발끈 화가 나버렸다. 상위에 붉은 얼굴을 쳐들고 제법 기집과 농탕 치는 것을 보고서야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녀석이 제법 난질꾼인데 꼴사납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녀석이 낮부터 술 처먹고 계집과 농탕이야. 이건 누가 한 말 같아요? 허생 입장에서 바라본 거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앞부분에 허생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서술자가 허생원의 입장에서 대변해주고 있다가, 그죠? 어느 시점에선가부터 허생원이 바라본 시선으로 서술자가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상위에 붉은 얼굴을 쳐대고 제법 계집과 농탕 치는 것을 보고서야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녀석이 제법 난질꾼인데 꼴사납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녀석이 낮부터 술 처먹고 계집과 농탕이야. 장조병이 망신만 시키고 돌아다니느나 그 꼴에 우리들과 한몫 보자는 셈이지. 동이 앞에 막았으면서부터 책망이었다. 극중주 팔자요 하는 듯이 빤히 쳐다보는 상기된 눈망울에 부딪힐 때 결김에 따기를 하나 갈겨주지 않고는 베길 수 없었다. 동이도 화를 쓰고 팩 하고 일어서기는 하였으나 허생원은 조금 더 동색하는 법 없이 마음먹은 대로는 다 짓거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죠? 자, 이것만 조금 전에 읽은 것만 가지고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술자가 누구의 시각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를 전달하는가 라고 했을 때 가는 허생원의 시각에서, 그죠? 시선에서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는 갑자기 그 생각이 났다. 은희경의 특별하고도 위대한 연인입니다. 이제 나를 소유했다고 여기기 때문에 저희는 나를 소중히 하지 않는 거야. 그러길래 내 주름살 따위가 눈에 띄기 시작한 거라고. 여기서 나라고 나오지만 나는 사실은 누구 입장인 거예요? 여자가 되는 거죠. 그죠? 보통 여자가 넣으면 나가 넣어서는 안 되죠. 그녀는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왜, 그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소설을 보면 이미 한 100년 전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죠? 그 소설의 시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제일 첫 번째 가는 게 바로 뭐가요? 서술자가 작품 속에 나가 등장하는가 이걸 가지고 따진다고. 맞죠? 이걸 가지고 따지는데 이 작품 속에서는 나가 등장하잖아요. 왜, 그죠? 그럼 누가 보더라도 1인칭 이렇게 느끼잖아요. 왜? 근데 앞쪽에 보면 여자는 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왜, 그죠? 뭐야 이거?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시점에 대한 혼란이 오는 거죠. 그죠?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자는 남자의 피곤한 얼굴에 대고 까다로운 표정으로 맞선다. 차 뭘로 할래? 이 카페의 젊은 주인 남자가 옆에 다가와 서자 남자가 묻는다.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아직도 몰라? 커피 마시지? 무슨 커피인데? 나한테 관심 있다면 그 정도는 알아야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우, 이쯤 되면 피곤한 상태인데. 남자는 여자의 난데없는 응석도 마땅찮거니와 무엇보다 남자 주인을 옆에 세워놓고 자기들끼리의 감정을 노출하는 일 따위는 경박하다고 생각하여 얼굴을 찡그린다. 여자가 재촉한다. 응? 말해봐. 내가 무슨 커피 좋아하는지. 피곤하게 그러지 마. 애들도 아니고 어울리지 않게. 여자의 표정이 대번 일그러진 것을 보면서 남자는 그냥 커피와 녹차를 주문한다. 이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다시 보기 첫 번째 가보면 나는 어떠한가 할 수 있습니까? 앞쪽에는 여자는 갑자기 그 생각이 났다 할 때만 하더라도 여자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남자는 주어가 놓일 때는 뭐가 돼요? 시선이 남자에게도 이동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초점이 이동한다는 것을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나의 이야기 전달 방식과 인물 간의 관계가 인물에 대한 독자의 공감과 정서적 거리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밝힐 것이 되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정서적 거리는 심리적 거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번에 소설 이론할 때 짧게 내가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 시점, 거리의 문제는 중요한 문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이미 시험에 넣었지만 언제든지 또다시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전지적 사카 시점 같은 경우에는 서술자와 인물의 거리가 전지적 사카 시점의 경우에는 서술자와 인물의 거리가 가깝다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러면 독자는 인물에 대해서 상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그죠? 상상할 필요가 없으니까 독자와 인물의 거리는 멀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반대로 이제 관찰자적 시점하면 뭐가 돼야 서술자는 인물에 대해서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서술하고 있잖아요. 왜 그죠? 그러니까 서술자와 인물의 거리는 멀다. 독자는 궁금하잖아요. 왜 그죠? 그러면 서술자에게 인물에 가깝게 다가갔으니까 거리는 가깝다. 이렇게 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왜 그죠? 예, 그걸 감안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의 이야기 전달 방식과 인물 간의 관계가 인물에 대한 독자의 공감과 정서적 거리를 어떻게 조절하는가? 그럼 인물은 이걸 답 쓸 때는 뭘 봐야 돼요? 독자의 공감을 따져봐야 될 것이고, 그죠? 생각해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정서적 거리를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 맞죠?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작품 속에서 보면 남자와 여자의 시선에서 각자 바라보고 있잖아요. 왜? 그죠? 각자 바라보고 있고 그들은 갈등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들의 대화만으로는 심리를 100% 다 이해할 수는 없죠. 그죠? 근데 서술자가 대인물의 각각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있잖아요. 왜? 맞죠? 각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서 각자가 생각하는 내면을 드러내게끔 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자가 만약에 서술자가 여자에 초점화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그 독자는 그 서술자가 드러내 보이는 여자의 내면을 바라보게 될 거잖아요. 왜? 내면의 심리를 보게 될 것이고 그러면 독자는 누구에게 공감하게 돼요? 여자에게 공감하게 됩니다. 맞죠? 여자에게 공감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자의 심정은 저런 거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잖아요. 왜? 그죠? 됐죠? 그러면 여자에게 공감하면 공감할수록 뭐가 돼요? 정서적 거리는 멀어지게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전지적 시점은 독자와 인물의 거리는 어떻게 된다 했어요? 멀어진다 했잖아요. 왜? 맞죠? 멀어진다 했잖아요. 왜? 공감할수록 정서적 거리는 멀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거꾸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반대로 만약에 독자는 서술자가 남자를 초점화해서 내면을 보여주면 남자에게 공감하게 되고 정서적 거리는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멀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인물의 내면을 서술하면 그 인물에게는 공감하지만 정서적 거리는 멀어지고, 알겠어요? 만약에 내면을 서술하지 않고 인물의 대화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드러내면 어떻게 돼요? 간접적으로 드러낼 때도 인물에 공감하지만 정서적 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가까워집니다. 알겠어요? 오히려 가까워집니다. 그 관계를 좀 잘 이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한편을 본다면 정서적 거리가 멀어지고 또 한편을 본다면 정서적 거리가 가까워지는 것들이 계속해서 뭐가 되나? 교차되고, 그죠? 그러면서 인물의 심리가 그렇게 공감의 정도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잖아, 인물에 따라서. 맞죠? 그렇게 되면서 그 인물들의 갈등 관계를 흥미진진하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됐나요? 예,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예시답을 하나 확인해 볼게요. 일단 답안 1 같은 경우에는 허생원에게 서술자의 시각이 고정되어 있고 허생원의 행동과 심리, 생각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가 전달이 됐으니까 잘 쓴 것 같습니다. 나는 서술자가 처음에는 여자의 시각에 초점을 맞추어 여자의 생각이나 행동을 드러내다가 남자의 시각으로 초점이 이동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초점이 남자와 여자가 번갈아가면서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는 제대로 잘 쓴 것 같습니다. 나의 이야기 전달 방식을 보니까 처음부터 이거는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한다는 것을 전제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답안에 보면 전지적 작가가 남자와 여자의 행동, 내면 심리까지 독자에게 직접 서술하여 전달하고 있고 그래서 여자에게서 남자로 초점을 이동하여서 서술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인물 간의 관계를 보니까 연인 관계인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고 외적 갈등이 드러나고 대리적 관계에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독자의 공감과 정서적 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죠? 읽어볼게요.
여자의 시각에 초점 맞췄을 때는 이야기가 여자의 내면 심리 위주로 서술되고요. 따라서 독자와 여자와의 정서적 거리는 멀다라고 해야 되죠. 그죠? 이 친구는 거꾸로 알고 있는 겁니다. 독자는 여자에게 공감하고 남자의 시각에 초점이 이동하면서 이야기가 남자의 내면 심리 위주로 서술된다. 독자와 남자의 정서적 거리는 이 또 가깝다고 멀다 해야 됩니다. 독자는 남자에 공감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답안 2를 보면 두 번째 것만 보겠습니다. 나에서는 객관적이고 간접적으로 등장인물의 심리와 행동을 묘사하여 독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등장인물에 대한 공감을 가지며 독자가 등장인물들의 정서적 거리감을 느끼도록 한다. 이게 되죠, 그죠?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절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됐습니까? 어떻게 조절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만 느껴지고 있죠. 그래서 위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답을 쓰고 있으니까 너무 구체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죠, 그죠? 네.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 이런 관계에서 왜 서술자는 한편에서는 그냥 자기가 쭉 기술하면 될 건데 있잖아요, 그죠? 전지적 시점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왜 한쪽에서는 여자의 관점에서 여자의 시선에서 또 한쪽에는 남자에게 초점화해서 이렇게 보여주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죠? 그거는 이제 서술자가 다 알 수 있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어떤 관점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각자 입장이 있다는 거야, 그죠? 그리고 그들은 갈등 관계에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그죠? 갈등 관계에 있는 인물들 간에 서로 교차된 초점의 이동을 통해서, 그죠? 그 갈등이 각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거죠. 되겠습니까? 각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각자의 입장에서 조절해 준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한쪽에서 치우쳐서 서술자의 관점만 전달하지 않는다는, 그러면서 그 갈등 관계의 균형을 맞추고자 한다는 측면에 의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228쪽에 정철의 사미인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작자미상의 이충풍전이 있습니다. 이충풍전이 그 당시 이때 나왔을 때 이충풍전이 나왔어? 뭐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게 그렇게 오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십몇 년 지났다고 생각하니까 좀 우습습니다. 자, 다음은 고전문학에 나타난 남녀 관계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수업에서 활용한 자료입니다. 보기의 지시에 따라 한 편의 글로 논술을 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정철의 사미인곡 있다, 그죠? 임을 그리워하는 여성의 애절한 하소연이 드러나 있는 작품이다 볼 수 있고요. 이 정철이 이제 장평에 가 있을 때 쓴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충주 연주지사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계절에 따른 이야기도 들어있습니다. 자, 이 몸 삼기실 때 만들었다는 뜻이겠죠, 그죠? 삼기실 때 님을 쫓아 삼기시니 한생의 연분이며 하늘모리를 이리런가 이 되어 있습니다. 나 하나 젊어 있고 님 하나 날 괴시니 이 마음 이 사랑 견줄 때 노여 없다. 평생에 원하여대 한다인 여자 하였더니 함께 지내고자 하였더니 늙어야 무설요 외워두고 그리난고 이 되어 있습니다. 외로이 두고 그리난고 엊그제 님을 매서 광안정에 올랐더니 그 드다이 그 사이에 어찌하여 하기에 내려니 올적에 빗은 머리 얽히온 지 3년이라 연집은 인내만은 누를 위하여 고이하였고 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보면 님과 나는 지금 어떤 관계란 거야? 이별에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눈에 띕니다. 마음에 맺힌 시름 첩첩이 빠여 있어 진난이 한숨이요 디난이 눈물이라 이 되어 있죠, 그죠? 여기까지가 바로 서사 부분입니다. 이거는 그 밑에 줄에 보면 하루도 12때 하는 부분이 있죠, 그죠? 이 부분부터 계산하니까 중간 부분은 조금만 나와 있는 경우입니다. 다른 해 수위 디어 이 되죠, 그죠? 다른 해 짧다 이런 뜻입니다. 짧은 해가 수위 지고 긴 밤을 고쳐 앉아 이 되죠. 원래 이별한 상태니까 밤이 어떻게 돼요? 길게 넣어야 되죠, 그죠? 그런 상황입니다. 고쳐 앉아 청정 걸은 곁에 청공을 놓아두고 이 되죠. 밤이니까 청등을 걸어두었을 것이고, 그 밤에 혼란한 어떤 심기를 북돋워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청공후가 있겠죠, 그죠? 그걸 옆에 놓아두고
꿈에나 니를 보려 턱 받고 비겼으니 이 되죠. 그죠? 턱을 받치고 비스듬하게 기대었다 이 말이겠죠. 앙금도 차도 살사 이 밤은 언제 셀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앙금은 여기서 이불입니다. 그 원앙을 수놓은 이불 이런 뜻이죠. 또 차도 찰사 이 밤은 언제 셀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봤던 이별한 상황에서 님이 부재한 상태에서 느끼는 일종의 뭡니까? 독수공방의 슬픔, 그죠? 하라도 12때 한 달도 30날 적은 듯 생각하라 이 시름 니자니 마음에 맺혀있어 골수에 깨트시니 사무쳤다는 뜻입니다. 편장이 여려나 이 병을 어찌하리 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병을 나을 수가 없겠죠, 그죠? 님이 와야만 나을 수 있는 그런 병입니다. 의와 내 병이야 이 님의 탓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쉬어되어 죽 없었어 이 말이겠죠. 범납이 되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님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님을 만날 일이 없으면 내 병이 나을 리가 없잖아요. 왜? 그죠? 그럼 차라리 죽어서 뭐가 되어서 님 앞에 가겠다는 거야. 범나비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지금 현재 화자의 분신이 되는 거잖아요. 왜? 그죠? 범나비가 되어서 님에게도 가고 싶다. 우리가 충분히 이제 살아생전에 또 다른 님을 구할 수도 있는데, 그죠? 님을 구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죽어서까지도 내가 님에게 가고 싶다라고 하고 있으니 이 속에 들어있는 마음은 일편단심이라 볼 수 있잖아요. 왜? 그죠? 한결같은 마음이라 볼 수 있습니다. 꽃나무 가지마다 간대 족족 앉니다가 향 묻은 날개로 님의 옷에 올무리라. 님이야 날인 줄 모르셔도 내 님 쫓으려 하노라. 이 되어 있습니다. 하도 많이 봐왔던 작품이기 때문에 잘 알 겁니다. 자, 나를 보면 앞부분의 줄거리를 보니까 준풍은 주색 잡기로 재산을 탕진하니 준풍처의 노력으로 집을 다시 일으킵니다. 그러나 장사를 하겠다며 팽량에 간 준풍은 기생 추월에게 돈을 다 빼앗기고 사환신세가 되고 맙니다. 이에 남장, 비장이 된 준풍처가 팽량에 가서 준풍이 추월한테 다시 돈을 돌려받게 해주고 몰래 집으로 돌아온다. 이래 있죠, 그죠? 요 보면 발문에서 보면 남녀 관계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죠? 요 작품 속에는 남녀가 다 동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나오는데 정철의 삼위인곡 속에는 여성의 존재가 남자가 없으면 안 되는 상태고, 그죠? 그 다음에 님이 오지 않고서는 내 병이 나을 수 없는 상태고, 그죠? 그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적극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맞잖아요, 그죠?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존재잖아요. 왜? 그죠? 그냥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데 비해서 이 춘풍전에 나오는 아내는 춘풍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남장 비장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춘풍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 현재 처해 있는 어려움을 춘풍처가 가서 다 해결해주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저돌적이라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그 정도 생각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춘풍이 아내 문 밖에 썩 나와서 춘풍의 손을 붙잡고 어이 이리 더디 오소서 장사에 사망 많아 편안히 오시니까 하니까 춘풍이 반기면서 그 사이에 잘 있었는가 이 돼 있습니다. 그 집으로 돌아와 있으니까 춘풍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돌아왔잖아요. 왜 그죠? 춘풍처를 뒤따라서 내려온 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놓고 오른쪽에 쭉 보니까 12발이 실은 돈을 장사에 남긴 듯이 여기저기 넣어놓고 의기양양하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오니까 온갖 교태 다 할 적에 교만 다 할 적에 춘풍 안에 춘풍을 쏘기를 하고 황혼을 기다려서 여자 의복 벗어놓고 비장 의복 다시 입고 허늘거려 도려니 춘풍이 의하여 방 안에서 주저주저 하는지라 비장이 호령하되 하도 하는 꼴이 보기 싫으니까 이랬을 거잖아요. 왜 그죠? 평양에 왔던 일을 생각하라. 너희 집에 왔다는들 그 탓이 그만이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탓이 그만이랴? 춘풍이 그제서야 자세히 본적 과연 평양에서 돈 받아주던 호계 비장이라 깜짝 놀라면서 문 밖에 뛰어나가 나려 문안 여짜오되 호계 비장 하는 말이 평양에서 맞던 매가 얼마나 아프더냐 어찌 감히 아프다 하오리까 소인에게는 상의로 쓰이다. 호계 비장이 하는 말이 평양에서 떠날 적에 너들어 이르기를 돈을 싣고 서울로 올라오거든 대개 문안하라 하였더니 풍문 소식하기로 매일 기다리다가
아까 마침 남산 밑에 박성지 대기가 술을 먹고 대취하여 종일 놀다가 호련히 네가 왔단 말을 듣고 내 집에 돌아왔으니 흰죽이나 쏘어 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데 춘풍이 제 아내를 아무리 찾은 데 있었었냐 제가 손수 죽을 수랴 하고 죽사를 내어도 부엌으로 나아가거늘 비장이 호령하되 네 아내는 어디 가고 나에게 내외를 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쭉 내려와서 호장 비장 내다보니까 춘풍이 죽수는 모양이야 우습고도 볼만하다. 그제야 죽상을 드리거늘 비장이 먹기 싫은 죽을 조금만 먹는 채 하다가 춘풍에게 상째를 주며 하는 말이 네가 평양감령 추월의 집에 사환으로 있을 때 다 깨진 헌사발의 누룽밥에 국을 부어서 숟가락 없이 뜰 안에 써서 되는 대로 먹던 일을 생각하여 다 먹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죠? 그제야 춘풍 아내 혼자말로 이런 거동 볼짝시면 누가 아니 웃고 볼까 이런 말하고 있죠. 하는 행실 저러하니 어디 가서 사람으로 보일런가. 아무거나 속이기를 더하자니 차마 그리 웃으라. 이런 꼴을 볼짝시면 나 혼자 보기 아깝도다 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호계 비장 의복 벗어놓고 여자 의복 다시 입고 웃으면서 하는 말이 야 이 멍청아 이렇게 했다. 그죠? 안목이 그다지도 없어? 하니까 춘풍이 어이없어 하는 말이 이왕에 자넨 줄 알았으나 의사를 보자 하고 그리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날 밤에 부부 둘이 원앙 검침 펼쳐놓고 누웠으니 아주 그만 제법일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끝에 네 번째 줄 대저 일개 여자로서 소수 남복하고 호계 비장 내려가서 추월도 다스리고 춘풍 같은 낭군도 데려오고 호조 돈도 수시하고 그도 모은다는 뜻입니다. 부부 둘이 종신토록 살았으니 망고의 해로 한 일이로다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자, 보기를 볼게요. 가의 시적 화자와 나의 춘풍처가 처한 상황이 어떠한지 제시하라 이게 있죠. 그죠? 이거는 뭐 앞서 이야기했으니까 다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둘의 문제 해결 방식을 대비해 서술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의 시적 화자는 여서임을 전제로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뭐 읽으면서 다 이해했잖아요. 왜 그죠? 그러니까 딱히 볼 필요 없는데 그래도 예시답안을 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2번 볼게요. 가의 시적 화자는 남편에게 버림받은 상황이고 나의 춘풍처는 남편이 외도하고 기생에게 돈을 뺏긴 상황이란 걸 알 수 있죠. 이게 저한 상황입니다. 가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부분적으로 임을 원망하는 태도를 보이죠. 그죠? 거기에 비해서 나는 그러나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현실 상황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는 대신에 죽어서 나비가 되어서 님과 재회하고 싶다는 소극적 태도를 보인다. 이게 있죠. 그에 비해서 나는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직접 남장 비장으로 분하여 남편의 우위에서 남편의 어리석음과 잘못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등 부조리한 상황을 개선하려는 적극적 태도를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자, 여기까지가 바로 첫 번째 복이죠. 그죠? 복의 첫 번째에 대한 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이 두 번째가 볼게요. 가의 시적 화자와 대비해 나의 춘풍자와 같은 인간행위 갖는 시대적 의미를 제시하라 이게 있습니다. 이때의 시대는 18세기, 19세기 근대기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왜 그죠? 그 정도 시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답을 보면 그렇게 막 썩 만족스럽지는 않은데 한 읽어볼게요. 일단 가의 시적 화자는 유교적 가부장적 봉건 질서에 순응하는 여성상인데 비해서 나의 춘풍처는 유교적 가부장적 봉건 질서에 저항하는 진취적인 여성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는 근대적 시장 경제가 발전하고 신분 제도의 변동과 더불어 서민의식이 성장하던 근대적 형성 시기의 남녀 평등에 대한 시대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경제가 발전한다는 것 자체는 그 당시에 농업 중심에서 상공업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교환 경제 중심에서 화폐 경제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됐어요? 그런 요소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신분제도가 변동한다는 것은 하층 계층이 이제 경제적으로 어떻게 돼요? 부상한다는 거 볼 수 있잖아요. 왜 그죠? 그게 되면서 신분제도가 동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신분제도가 동요하고 있다.
신분제도의 변동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춘풍이 추월한테 가서 게임에 빠져가지고 자기의 재산을 다 탕진하잖아요. 왜? 그죠? 돈을 다 뺏기고 마는 거잖아요. 왜? 그죠? 그러면서 사안으로 전락하는 걸 보면 결국 그 당시에는 돈이 없으면 뭐가 된다는 거야? 돈이 바로 신분이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왜? 그죠? 돈이 없으면 뭐가 돼요? 신분도 바뀌는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죠. 그죠? 그런 걸 통해 볼 때, 그 당시는, 신분제도가 많이 동요했구나 하는 걸 역으로 알 수 있습니다. 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 이때는 신분조차도 뭐 할 수 있다고요?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왜? 그죠? 이미 박지원의 양반전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걸 염두에 두고 이 작품을 본다면 신분제도가 충분히, 분명히 바뀌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시 위에 볼게요. 신분제도의 변동과 더불어 서민의식이 성장하던 근대 형성 시기의 남녀 평등에 대한 시대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억압되었던 여성들의 욕망과 유교적 가부장적 봉건 질서에 대한 비판. 이 비에서는, 특히 나에서는 이거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억압되었던 여성들의 욕망과 유교적 가부장적 봉건 질서에 대한 비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뭐가 돼요? 이런 작품이 나오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뭔지 알겠어요? 이런 작품들이 왜 나왔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 기제에는 이런 내용이 깔려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런 것이고요. 부조리하고 무능력한 남성에 대한 풍자 등이 중풍처와 같은 인간형이 투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 이 작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중풍처의 의미는 뭐냐? 좀 전에 보면 중풍처가 바로 뭐가 돼? 중풍처가 이 시대에 걸맞지 않게 어떻게 된 거야?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인정되어 있잖아요. 왜? 그죠? 맞죠? 인정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작품에서 알 수 있는 중풍처의 능력은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난다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치산 능력이라 되어 있죠. 그죠? 됐나요? 치산 능력. 치산. 예. 다르게 말하면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라고. 그죠? 치산 능력입니다. 경제력이 있단 말이 되죠. 그죠?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남장 비장으로 변신하는 능력을, 변신하면서 능력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왜? 그죠? 그걸 통해서 여성의 사회적 능력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는데, 다르게 말하면, 일종의 여성의 능력도 한껏 고무되었지만, 그걸로 인한 사회 진출도 되던 시기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됐나요? 사회 진출도 되었다. 정리하면 중풍처와 같은 인간행의 우위를 보이게 하는 시대였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됐나요? 거꾸로 생각하면 이 중풍으로 대비되는 무능력하고, 그죠? 그러면서 남성 중심, 그 이전에 가지고 있던 남성들의 어떤 능력이 이 시대는 치산 능력도 없고 경제적 능력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시대에 따라가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도태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됐나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본다면 이 작품은 부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다르게 말하면 배금주의적 사회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왜? 그죠? 돈만 있으면 온갖 교태를 뿌리면서 있잖아요. 그죠? 온갖 잘 보이려고 노력하잖아요. 왜?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돈이 없으면 무자비하게 쫓아내고 아니면 사안으로 전락시켜 버리잖아요. 왜? 그죠? 그런 걸 통해서 이 사회 내부에는 보이지 않게 배금주의적 사회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도 역으로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안 1을 한번 볼게요. 자, 두 번째 것만 보면 될 것 같은데, 나의 문제 해결 방식.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라 되어 있고요. 남장을 하고 직접 남편을 구하러 떠나고 문제가 해결된다. 그 다음에 중풍처의 시대적 의미를 보니까, 나는 조선 후기의 작품인데 여성에 대한 사회의 인식의 변화가 드러난다 볼 수 있고요.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중풍처는 변화된 조선 후기 사회상을 반영한 시대의 인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보면 이제 내가 올해 시험 출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장기전인데, 장기전에 나타나는 어떤 장기의 모습은 또 뭐냐? 깍두리의 모습은 뭐냐? 알겠어요?
까투기는 어떠냐? 장기와 까투리는 어떠냐? 그것도 보면 장기는 까투리에게 큰 소리 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여자가 감히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잖아요. 왜? 그죠? 근데 의외로 까투리는 굉장히 합리적인 성격의 소유자고 침착하고 조심스럽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개가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왜? 그죠? 그 자체가 바로 뭐가 돼? 결국 이제 그 장기가 죽는 모습을 통해서 남성 우위가 끝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 시대 자체가. 그죠? 남성 우위 시대는 끝났고.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왜? 한 시대가 바뀌면, 성 역할에 대한 인식도 전도되어 나타나지 않습니까? 맞죠? 우리 흔히 말할 때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 지식인 남성들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여성들에게 빌붙어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 따지보면 그런 시대는 사회 자체가 전도되었기 때문에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인물들의 어떤 성 역할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도되어 나타나잖아요. 얘기죠. 그런 것인데, 조선 후기 이제 근대화 시기에 가면, 근대화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농업 중심에서 상업 중심으로 공업 중심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농업에서 상공업 중심으로 바뀐다는 것 자체가 아까 뭐라 했어요? 경제력이 중요한, 그죠? 시대가 되었고,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그 자체로 신분이 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가치관은 이제 깨지는 시대였잖아요. 왜? 다르게 말하면 사회 질서가 무너지는 시대였다 볼 수 있죠. 그죠? 그 새로운 질서로 개편되는 시대였다 볼 수 있잖아요. 왜? 그죠? 그걸 감안해서 본다면, 그 이전에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성역할도 이렇게 대비되어서 바뀌는 시대라고 이해할 수 있잖아요. 왜? 그죠? 그러니까 바뀌었을 때 여성의 역할이 무엇이고 남성의 역할이 뭐였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이 작품에 대한 이해도 되고 장기전에 대한 이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만합시다. 조금 쉬었다가 2015학년으로 가겠습니다.